128페이지 볼게요. 문학 128페이지. 자, 다 피셨나요? 자, 거기 보면은 소현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현성록. 자, 일단 요거는 뭐랑 좀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냐면은 (17세기) 조선사회랑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17세기 조선사회. 자, 17세기면 조선에 거의 어느 정도 갈까? 한 후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중반에서 후기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요때 당시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뭐였을까? 여전히. 자, 조선시대라는 거는 뭐야? 어떤 국가야? 유교국가죠. 그쵸? 맞아요? 유교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세기도 마찬가지 유교적인 어떤 이념이 상당히 어땠냐? 이제 지배적이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랑도 연결이 가능할까? 우리가 유교 사상과 관련된 가문, 유교 사상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는 가문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이거 은근히 많이 봤을 거야. 주로 남성들이 주도를 해서 가문을 이끌어 나가. 이걸 뭐라고 하죠? 가장이 최고다. 뭐야? 저기 눈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했었죠. 가부장적 제도라고 했었어요. 가부장적 제도. 그죠? 가부장적 제도 혹은 가부장적 가문이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소현성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일단 갈등 관계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일단 크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승상 쪽과 이 주인공 쪽이에요. 승상 쪽과 이제 누구? 공주 쪽. 이 둘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결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결혼이 어땠어? 막 자유연애에서 결혼해? 아니죠. 누군가의 중매로 인해서 결혼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이야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잘 사귀어서 결혼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가 개입을 하냐? 왕권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공 소현성이 나오는 여기선 승상, 지금 상태에서는 승상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다른 친구가 공주랑 결혼을 하게끔 자꾸 황제 쪽에서 계속 막 푸시를 넣는단 말이야. 근데 뭐 결국 결혼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공주가 자기 시아버지, 그러니까 얘한테 선을 존나게 넘는 거야. 자, 왕이라고 해서 시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막 안 좋게 선 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더 크지. 자, 왕권은 왕권이고 이 집안에 있는 질서는 질서대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가부장적 제도랑 정확히 말하면 누구랑 갈등을 빚고 있냐면은 왕권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유교적 사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뭐 있을까? 가부장적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충 말고 효가 나오겠죠. 효가 나올 거고. 자, 왕권이라고 한다면 뭐랑 연결될까? 충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효와 충이라는 어떤 유교적 사상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철이? 자, 일단은 중간중간에 제가 인물들 이제 관계들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한번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승상이 누굴? 공주를 지금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야. 공주가 너무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시아버지가 빡이 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대로 볼게요. 자, 승상이 소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벌써부터 이제 구속을 하려고. 말을 마치니 운성이 군인과 신현을 꾸짖어 내쳤다.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서, 자,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왕권을 내세우고 있어요. 누가 나를 지금 감히 그러느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또 누가 왔었냐. 그 운성이라는 사람도 있네요. 자, 운성이라는 사람도 일단 밑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 같은 파 쪽인 인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했지만, 자, 거기도 밑줄,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에 밀어넣었다. 자, 그러면 승상이 공주한테 뭔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감옥 보냈어요, 지금. 그죠? 감옥을 보냈어. 왜 그랬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승상이 즉시 뷑과 벼루를 내어와 상소를 짓고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 상서 반영이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시아버지를 모욕했대요. 첫 번째 제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오라 하고, 또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하셨다. 자, 요거 부분은 뭐랑 관련돼 있을까? 유교적 사상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었다. 야, 얘도 뭐야? 운성한테도 감옥행, 일단 감옥으로 보내버렸어. 왜? 얘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입으로 적어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다. 자,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공주 말고 하나 더 누가 있었냐? 공주 쪽 인물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황제. 당연하겠죠. 왕권과 관련된 인물이니까 황제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황제가 뭐야? 표문을 보시고 크게 놀라 급히 부황후와 상의하였다. 자, 또 있네요. 요 정도로 보면은 이제 공주 로얄 패밀리 정도로 딱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부황과 크게 노여하여며 말하였다.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심여깁니까? 자, 여기서 승상의 다른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 고전소설 주의해야 될 건 뭐야?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 여기에 하나 더 적어두자면요. 자, 소씨니까 우리가 소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제가 말하였다. 황후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험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벼슬이 지금 엄청 높다는 얘기죠.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스라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자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또 뭐도 있었어. 지아비라고 한다면 뭐야? 남편이에요, 그쵸? 남편들 지금 뭐야 그러겠어? 죽임을 실제로 죽이진 않았겠지만 남편을 죽이려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모함 혹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자,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이에 맞지 않게 노여하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처할 것입니다. 소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드러난 거야? 아까 일단은 조지고 뭐 하겠다고? 도계자 받겠대. 그치? 왕권? 조카? 내 그 마누라 며느리가 왜 조지려고 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건 용납 못해. 내가 차라리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 얘네는 조지일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요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파렁을 불러 나가서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네요. 누구? 팔왕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팔왕. 네, 뭐 8번째 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인물이 있어요. 자, 그 답서에 대한 내용. 자, 지금 기억 부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답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좀 한번 째려 보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짐의 자식이 이렇게 패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것이 아니니. 그럼 뭐야? 법은 어떠라고? 객관적이란 얘기겠죠.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자, 지금 말이 좀 뭔가 이상해. 자, 방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인정이 있을 곳이 없대요. 그럼 법이란 얘기는 다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어? 경이 마음대로 하시게.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는 주관적이겠네요. 자, 여기서 좀 약간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어떠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자,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고 다만 은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이를 보호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치 이 사람의 기분을 좀 맞춰주려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요런 구조에서 차이가 있어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법이 객관적인데 네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하겠냐 라는 부분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자, 요 부분, 아까 그 답서의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승상의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자, 위로하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 이면적으로는 뭐냐? 자, 객관적인 법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경에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장치를 둔 거죠. 그죠? 법은 객관적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럼 결국 네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접적으로 뭔가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얘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죠?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지였나요? 답서라는 부분에선, 요 부분에선 이런 간접적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승상이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 두고 금입으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하였다. 이때 파랑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소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자, 이제 파랑 쪽이 이제 소승상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승상이 얼굴에 노여움이 어리어 다만 살해하며 말하였다. 저는 황중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보십니까? 자, 여기서 저가 누구겠어요? 소승상이에요. 여기 소승상.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금 공주 조질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오셨냐? 요 얘기잖아.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파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아유, 승상은 그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아. 아직 빡이 쳤으니까. 파랑이 조용히 말하였다. 명현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나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소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좀 설득해달라고 파랑 보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부분도 아까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파랑이 웃고는 말하였다. 진실로 공의 말에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 방편이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은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세. 자, 거기도 미를 쳐보시고, 군신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부분은 뭘 또 강조했다? 그 파랑의 설득 방법은 왕권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왕권을 통해 충을 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승상이 혼연히 웃겨 칭찬하고 살해하며 말하였다. 자,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만 하지만, 이 얘기는 뭐야? 얘도 기본적으로 유교적 사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거야. 그쵸? 동의했어. 자, 근데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이 황제의 부탁 들어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계속 강조했던 이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죠. 자, 팔왕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그래서 소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이고 임금을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강경해요. 그죠? 팔왕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소승상이 곧 형부 상서를 불러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말아오게 하고자 하였는데 장자 운경이 들어와 말했다. 자, 운경도 있으니까 뭐 대충 여기다가 또 하나 넣어보면 되겠죠. 운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운경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를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소매 가운데에서 꺼내어 받들어드리니 소승상이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보았다. 이건 뭐야? 어머니가 보낸 거죠? 소승상의 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이제 보낸 거지, 그치? 소승상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자, 여기 부분이랑 자 하나 더. 아까 여기는 답서였죠, 답서. 여기가 답서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 자,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 누구의 어머니? 소승상의 어머니요. 소승상의 어머니. 그래서 뭘 하냐?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공주의 사람 되면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는가?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 자, 거기 마지막 밑줄 쳤다.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자,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선 간접적으로 이제 말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자, 나를 봐서라도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에 호소하고 있다? 자, 인정에 호소를 하고 있다. 인정에 호소를 하고 있다. 요걸로 설득 전략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답서와 편지에 대한 차별점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마침 지금 니은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 편지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기역과 니은은 이제 다 때려봤으니까 이따 문제랑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소승상이 다 본 후에 능히 거역하지 못해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구승상이 앞에 나와 말하였다. 아유,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야? 결국 왕권에 있던 어떤 왕이, 그러니까 왕이 이제 얘기했을 때는 듣지도 않지만 그래도 누가 어머니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야. 왜? 얘는 애초에 효를 중요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죠? 자,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돋우며 삼강 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승성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형은 이른바 중요와 뛰어난 절기를 지닌 군자입니다. 드디어 권유하여 말했다. 나는 영존단 태부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가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다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했던 의논을 그쳤다. 7왕과 8왕 두 사람이 들어가 아뢰자 황제가 기뻐하였다. 그럼 결국 얘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마마보이네요, 그죠? 유교보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마마보이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황제는 다른 신하와의 차이점을 근거로 소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맞니? 자, 소승상은 뭐야? 벼슬이 너무도 높고 황제 바로 아래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겠죠. 너네랑은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자 이거는 2번 구승상은 태부인과의 관계를 언급하여 소승상에게 태부인의 명을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까 그 숙모 내가 뭐 얘 다 안다 뭐 사우나도 가고 뭐 이렇게 다 했다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2번도. 그 다음에 3번 부황후는 공주를 죽이려 하는 소승상의 상소를 근거로 승상이 공주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 부분도 알 수 있겠죠. 어디에 있냐면은 부황후가 크게 노여 한번 말하는 부분 밑에 보면은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맞고. 4번 소승상은 황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황제의 부탁 때문인지를 팔왕에게 묻고 있다. 가 아니라 나는 조만간 황제에게 죄를 지을 사람인데 왜 굳이 와서 내가 지금 황제를 뵙길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방금 뭐라 나왔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답서였고 두 번째가 편지였어요. 기역이 답서, 니은이 편지였는데 요거로 가장 적절한 거 뭘 보는 게 좋겠냐? 자, 일단 여기서는 뭐라 했어? 법으로 뭐 처벌해주기 원한다 그랬었고, 여기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 좀 안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답이 아마 3번일 겁니다. 바로 나오죠. 그렇죠? 법에 근거하여 공주의 처형을 결정할 것을.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면적인 의미까지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었어요. 자, 니은은 인정에 호소하며 여기 부분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볼게요. 소현성록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된 17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 소현성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은 소현성과 그의 어머니에 의해 해결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 둘은 모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 거기 밑줄 쳐보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 및 가정의 대소사는 남성 가장이 정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또한 황제의 딸인 명영공주와 소씨 가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서사에서는 왕권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있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유교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된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 가족제도의 행동규범을 제시한다라는 부분도 위치로 한번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소승상이 형부상서와 예부상서를 불러 지시하는 내용을 통해 당시에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행동규범이 법전에 수록될 정도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형부가 뭔지 아세요? 형부상서? 일종의 지금은 경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그다음에 예부상서는 뭐 이제 요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건 예의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막 딥하게 갈 필요 없이 이걸 두 가지 막 가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얘기하라. 뭐 이런 게 막 알아보라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법전에 수록된 정도로 중시되었다라는 거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1번. 공주가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주기로 했기에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승상을 위로해야 한다는 황제의 말을 통해 일단 여기까지 됐고,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뭐 대놓고 제가 뭐 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3번. 황상의 체면보다는 부모를 욕한 일이 더 중요하다며 파랑의 제안을 물리치는 소승상의 모습. 그쵸? 처음에 파랑이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 줄까? 이러면서 했잖아. 그 모습을 통해 왕권보다 가부장적 제도의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소현성의 이제 상황이겠죠. 자, 4번. 공주를 죽이는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소승상의 말을 통해 소승상과 그의 어머니를 욕보인 공주의 행동은 당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행동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치? 아무리 공주여도 선 넘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예의는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삼강 법도의 해이함을 걱정하면서도 어머니의 글을 본 후 공주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소승상의 모습을 통해, 자, 거기까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밑에 인물들 사이의 갈등 해결 과정에, 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판단 증거가 된 게 아니라 뭐야?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남성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36페이지 펴주시고요. 잠시 여기 안 적으신 거 있으면 잠깐 적어주세요. 저 물만 잠깐만 가져올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페이지 알려드렸죠? 페이지 알려드렸죠? 도요새에 관한 영상이라는 제목인데, 자, 우리가 뭐 도요새는 모르다 쳐도요, 이 새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 일반적인 이미지. 일반적인 이미지가 뭘까? 새. 헐, 날아다녀. 뭐야? 보통 자유랑 연결되겠죠. 자유, 그죠? 자유랑 연결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관한 명상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성찰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부터 이제 다시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연결시켜보자면요, 이번에는 1970년대예요. 자, 1970년대 하면은 들어가는 거 뭐 있다고 했었지? 유철아? 뭐 있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뭐야? 근대화? 근대화는 일제강점기 그때쯤 아니야? 개화기? 그러니까 좀 비스무리한 거 있었어요. 뭐야? 이제 뭐 도시화, 혹은 뭐 산업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태호야. 태호가 맞나? 태호 맞지? 하나 더 뭐 있는데? 1970년대 군사랑 관련된 거야. 혼자서 막 다 하려고 해. 에? 독재정권. 그죠? 자, 일단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자, 1970년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재정권, 그 다음에 뭐 산업화, 그 다음에 도시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게 발생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오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병국이란 친구인데, 이 병국이가 도요새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이 도요새들이 근처 해안가에서 떼죽음을 당한 거야. 그게 왜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있어? 자, 오염된 폐수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워낙에 갑자기 막 공장이 생기고, 여기는 원래 갯벌이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공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공장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 폐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도요새들이 죽는 현상들이 생겨났어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배경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 우리가 근데 이거는 모셔야 돼요. 자, 도요새에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인물들이 크게 3명이에요. 크게 3명. 누구냐면요, 자, 첫 번째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병국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주인공, 그 다음에 병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도요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은 자, 뭐를 겪은 인물이냐면은, 자, 얘는요
6.25 전쟁을 겪은 인물이야. 6.25 전쟁을 겪은 인물인데, 자, 어디서? 원래는 북한 출신인데, 여기에서 가족과 헤어졌어요. 가족과 헤어졌어요. 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이 도요새만 보면 어떤 게 떠오를까? 뭐가 떠오르는 게 정상일까? 자, 도요새는 일단 어떤 특성을 가지고, 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나와 다르게, 아버지와 다르게 뭐 할 수 있어?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뭐랑 연결이 될까? 고향에 대한 이제 그리움. 뭐 요거는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나 뭐 약혼녀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병국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명을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을 보호하는 친구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친구인데, 자, 우리가 아까 어떤 시대 상황이었어요? 혼란한 시대 상황이었고 암울한 시대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봅시다. 자, 마이너스적인 시대적 상황.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얘도 뭐야, 나는 그냥 죽어서 이 도요새가 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뭘 갈망하고 있냐면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자유를 갈망한다. 그럼 이 얘기는요, 이 병국의 욕망을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자유 자체를 자신의 욕망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식은 조금 달라요. 병식은 좀 다른데 얘는 뭔 짓을 했냐면요, 도요새 자체를 뭘로 보냐? 돈벌이로 봐요. 돈벌이로 보고 실제로 그걸로 이제 이걸로 박제 아시죠? 박제. 그죠? 여러분들 맨날 인터넷에서 박제한다 그런 거 말고 리얼 박제 있잖아요. 그 사슴 대가리만 여기다 두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박제 이용해서 돈을 받아가는 일을 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보자. 자, 환경 파괴 따윈 내 알 바 아니고 내 이득만 취할 거다 라는 식의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신의 이득이 제일 소중해. 그게 뭐야?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했었죠. 그쵸? 소시민적 인물. 그럼 얘는 뭐랑 연결이 되냐? 당연히 이제 소시민적 인물이랑 연결되겠죠. 자, 그럼 얘는 정확히 뭘 원하는 거야? 병식의 입장에서의 새는요, 단순히 뭐야? 돈벌이 수단이 되겠죠. 돈벌이 수단. 혹은 이익 수단. 이익 수단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3번에 있는 보기 한 번만 볼까요? 1970년에 거기 볼게요.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자, 아까 뭐가 나오냐? 급속한 산업화 있었죠. 급속화 산업화 밑줄 쳐주시고 경제발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경제발전을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자, 거기도 일단 동그라미 정치적 자유의 억압, 그 다음에 분단의 고착화, 네, 물질 중심주의, 풍조의 확산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중 인물들이 세계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은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자, 요 태도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과 달리 새를 통해 실향민으로서 떠나온 고양이 기억을 이어가거나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는 인물들은 공통으로 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인물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 혹은 대립의 원인, 우리 대립은 뭐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써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배경 지식 얻었으니, 자,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멀리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자, 요 부분은 지금 관점이 어떻게 돼? 시점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이랬으니까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병국이에요. 병국. 병국입니다. 병국이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자, 어떤 특징이 있었냐?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난다. 그러면은 독자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 특징 잘 적어두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없다면 내세에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다.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다가 삼각주 갈대바를 채 못 가 남쪽으로 끌린 큰 길로 접어들었다. 한쪽으로 바다를 낀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은 해안 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자, 요거는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은 웅포리란 옛 포구가 나섰다. 자, 아까 뭐가 있었다고? 웅포리라는 자, 옛 포구가 있었어요. 자, 여기를 잘 주목해야 돼요. 옛 포구래, 옛 포구. 그럼 지금은 아니란 얘기네. 옛날에는 뭐야,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정박도 하고 막 그랬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자, 왜 그런지 그 밑에 한번 보자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다닐 적만도 축향에 소형 발동선이 달을 내렸고 모래펄에 그물이 어순하게 널렸던 웅포리였는데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 이제 포구가 아니었다. 자, 옛날에는 말 그대로 포구였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어떤 내륙에 공단이 생겼대요. 공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지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공장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즈음 때마침 웅포리까지 포장도로가 닦이자 그곳은 유흥가로 변했다. 뭘로 변했어? 자, 이 공단으로 인해서 결국 여기는 뭘로 전락한다? 유흥가로 전락했다. 유흥가로 전락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뭐야? 불과 3년 전이었대요. 아까 뭐랑 연결시키면 될까요? 급속한 도시화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 변해버렸어요.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유흥가로 변해버렸어요. 왜? 이미 폐수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요. 처음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물론 물고기는 북은 어천에서 받아왔다.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나왔다. 장사가 솔솔이 잘 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겼다. 돈 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웅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빌렸다. 웅포리는 단박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그럼 이렇게 발전했다는 얘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병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있는 나가 병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 부분 보시면요. 나는 웅포리를 가는 참이었다. 그곳을 가면은 내가 늘 찾는 집이 있었는데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아바의 집이란 해묵은 소주집이 있었다.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들어앉은 주막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주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할머니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6.25 전쟁 흥남 철수 때 피난 나온 38 따라지로, 자, 우리 38 따라지라는 뭐냐면 그 38선 밑으로 이제 피난 온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도 뭔가 뭐랑 관련돼 있는 사람이야? 6.25와 관련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간이 바뀌었어요. 웅포리 중에서도 뭐다? 자, 아바이 집으로 바뀌었어요. 자, 공간의 이동 드러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자, 그 다음에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장소?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서울서 내가 낙향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의 집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아, 이제 너도 아비와 같이 장난을 사이가 된 것 같아. 뭐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이제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니? 맞아? 회상하고 있는 거 맞니? 맞죠? 아버지와 옛날 얘기를 한 거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 당시의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봐야 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과거 회상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동시에 무슨 말이냐? 역순행적 구성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과거의 성이라는 건 역순행적 구성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너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술잔 함께 할 것은 말이야. 그 내 맺힌 과거지사를 들어줄 놈은 역시 마다를밖에 없으려니 하고 말이야.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아버지가 누구한테? 나한테 뭐야? 과거지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과거에 대한 어떤 사연을 이 공간에서 나한테 전달했겠네요. 그죠? 전달했던 거가 아니야. 그걸 지금 누가 회상을 하고 있다? 병국이가 회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농로에 소주병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묶어주세요.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 느끼는 의미며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를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들었다. 자, 거기까지 묶어주시고, 자, 여기는 뭐야? 여태까지 아버지가 있었던 생각이나 그런 말들을 뭐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쵸? 요약적 제시. 요거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라냐?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나는 곧 전향했어 라는 말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 확률이 크다?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 사람일 확률이 크죠. 그죠? 전향했다는 얘기는 남쪽으로 전향했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내 뜻에 따라 국군으로 자원 입대한 셈이야. 6개월 뒤 금화전투에서 훈창을 받고 난 육군 소위로 승진되었어. 아, 그때가 그 일사후퇴 끝난 뒤였으니 그로부터 다시 고향 땅을 못 받고 말하지 않는가. 고향 땅이 수복되면은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려 꿈을 꿨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와 가족과의 이별이 드러난 거죠. 됐죠? 이해된 얘기? 자, 그 다음에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껍질 깨고 세상으로 나오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이미 뭐 원상태의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꺼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어떤 낡은 편지가 있었어요. 수첩 안에 낡은 편지가 있는데, 자, 아버지 손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에 두고 온 조부모님과 두 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주는 줄만 알았다. 나는 이미 그 낡은 사진을 수십 차례도 더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명함 크기의 그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색날과 누렇게 바래진 우표만한 증명사진이었다. 자, 낡은 편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뭐야? 증명사진이 있어요. 자, 대충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쭉 읽어보면은 되겠는데, 자, 그래서 넌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무슨 사진인 것 같냐?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았고 거북등같이 가로 세로 주름마저 진색 바랜 사진엔 처녀 얼굴이 박혀 있었다. 처녀들 일단 똥꾸러미 치시고요. 자, 이 처녀에 대해 병국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알고 있었어. 이해해 줄 거라고 했잖아. 여태까지 네 얘기 들었잖아 지금. 그치? 응. 그래서 갈래머리를 저고리 어깨 앞에 내린 곱상한 사진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대충이라도. 그래서 뭐라냐?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이게 누구 거? 옛 약혼자.
자, 그 다음에 중량 부분 줄거리. 병국의 아버지는 철새가 도래할 때면은 새를 보며 이북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시간만에 살아있다고 느낀다.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떼나 보러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었고 병식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들, 이제 여기는 좀 시점이 좀 달라져요. 자, 여기 이제 지워도 되죠? 여기 다 적으셨죠? 자, 방금까지는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시점이 달라집니다. 뭘로 바뀌냐면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요, 아까까지는 이 어떤 인물의 내면의식을 보여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땐 뭘로 바뀐다는 거야? 자, 3인칭 관찰자야. 이건 뭘까? 여러분들 FPS 게임 하다가 배그 하다가 뚝배기 터져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바뀐 거야. 완전 작품 밖에 서술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아까는 내면 심리를 볼 수 있었다면 이번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뭐라냐,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요게 이제 누구냐면은 병국입니다. 요거 이렇게 말한 친구가 병국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그 부분이 병식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 자, 병국과 병식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치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애기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아까 병식이 어떤 인물이라고 했죠?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한번 언급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뻔뻔스러운 자식. 언제부터 그 짓 했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뭐래? 병국의 목청이 높아졌다. 주모가 술주전자와 안주를 날라왔다. 그 나온 별 말코 같은 소리도 안 듣네.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냐? 형, 이 지구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니면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 뭐야? 자, 여기서 여기 부분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 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얘는 이 병식이는 새를 이익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밀었다. 잔에 술을 쳤다. 형, 우선 한 잔 꺾지. 형이랑 우정을 위해서. 누가 너한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부터 어때? 병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왜 그래? 그 두루마리나, 두루마리? 두루미나 크락스 같은 그 보호조가 아니. 그냥 큰애 빠진 잡새. 그것도 좀 죽였다고 그 고발할 거야? 그 날아다니는 새자와 박쥐에서 호부 있는 건 죄가 되고, 돈 많은 놈은 그 허가는 사냥촉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병식이 코웃음을 치고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에 시기조가 죄성 멸종되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낼 수는 없어. 그럼 여기서 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명과 관련된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치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서는 30억에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 내가 50마리를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러면 수제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지 뭘. 가축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고. 비꼬고 있죠. 그죠? 조롱하고. 박쥐하는 놈을 못 되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멱살을 틀어쥐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개시도 않는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다들 거쳤다 하면서 끝나네. 그러면 잡아봐. B부분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뭐야? 시점이 3인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 잘 묘사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만약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했으면은 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제대로 몰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느 정도의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봅시다.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몇 번이냐? 4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야기 속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맞죠? 그 다음에 아까 회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역사적 구성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관찰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기억은 뭐냐면은 이 땅, 거기 밑 주셨어요. 기억 옆에 이 땅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땅 볼게요. 자, 요 땅이 뭐냐? 병국이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장소다. 맞죠? 여기가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긴 맞고요. 자, 2번 니은이 지금 뭐냐? 아바의 집이에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었음을 병국이 알게 된 장소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병국이가 뭐라 했어요? 이미 짐작이 된다고 했었고 아버지도 뭐라 했어? 아, 넌 이제 이해할 거야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는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번. 병국이 새처럼 모든 구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새를 자신의 욕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 맞죠? 자유를 갈망한다 했잖아. 그죠? 이거 연결되겠죠? 자, 2번. 병국이 고등학교에 다닐 적 이후로 웅풀이가 변모해오는 모습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사회의 이면에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3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니까. 그죠? 3번. 아버지가 도요새를 왜 사랑하는지를 매개로 병국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해 실향민이 지니고 살아가는 아픔이 드러난다. 그것도 맞죠. 아까 아버지가 어떤 걸 느꼈다고 했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뭐 약혼녀 이걸 생각했다고 했으니까. 4번. 병식이 세자와 박제에서 호구 있는 것이 죄가 되었느냐고 반문한 데에서 병식이 물질 중심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새를 순환적 가치관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놓은 인물. 자, 이거 아까 무슨 인물이라고? 소시민적 인물 연결시켜달라고 했었어요. 나 5번. 병국이 멱살을 틀어지고 병식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자, 물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이 멱살을 잡은 이유는 뭐야? 생명 존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멱살을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소설입니다. 이제 소설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 부분인데 힘드시죠? 자,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가 뭔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좀 달라지는 분이 계시는데 있죠? 세종이 형 엄청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 신하가 막 개쌉소리를 하면 이제 뭐래? 자빠졌네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짤에 나오는 그거예요. 네. 자빠졌네 그건데, 근데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겪어봤을 거야. 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뿌리 깊은 남간 기억하나? 난 엄매한다 손. 아무도 엄매 안 해요? 너 엄매 안 해? 너도 아니야? 아쉽네. 이게 1학년 때 했었어요. 1학년 때 용교천가 라는 부분에 이제 2장이에요.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냥 세종대왕과 관련이 되어 있죠. 세종대왕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것도 그거 관련해서 훈민정음을 반포하는데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많은 거야.
반대가 졸라 많아요. 다 막 싫어요, 싫어 태요 졸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이 세종대왕인 사람은 뭘 만들어요? 한글을 만들죠. 우리가 다른 말로 정확히 말하면 이걸 만들죠. 자, 이따가 신하들이 왜 반대하는지도 뭐 이유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보통 뭐 때문에 그러냐? 얘네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교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그냥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중화사상 때문에. 중화사상 혹시 뭔지 아세요? 중화사상. 하현정 선생님 하지 않았어요? 중화사상? 알아? 중화 요리는 아시지만 중화사상은 잘 모르시네. 중화사상이 뭐냐면 중국이 무조건 최고다, 이거.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느니? 기억이 안 나시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자,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그냥 우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뭐야 자빠졌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네, 그죠? 뭔지 아시죠?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 넘버 13번이고요. 이제 광화문 앞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뭐야? 광화문 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해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해강 맨 앞에 있고 유생들 뒤에 전하! 하면서 뭐하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대요. 뭐에 대한 시위야? 훈민정음의 반포, 훈민정음 반포에 대한 시위겠죠.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나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해강의 앞에 앉는다. 이도가 여기서 세종입니다. 경비를 서고 있던 최윤도 그런 의도를 의아하게 본다. 그런 의도를 보면 전하, 어째 성령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제 이적이 뭐라고? 이적은 뭐냐? 뭐야? 왜 척을 지르려고 그러는 거냐고. 왜 성리학 버리고, 왜 중국을 버리고, 왜 중국의 적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근거 중에 하나였죠. 그죠? 자, 이제 리더가, 좋소. 그래, 하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누구든 나와 자유롭게 얘기하라.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있는 무자, 앞엔 해강이 있다. 해강이 뭐라냐?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보시옵소서, 싸울 무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사옵니다. 자, 지금 뭘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고? 중화사상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죠. 딱 요거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도가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해강이 즉 싸울 무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헌데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뭐야, 우리 지금 하는 글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도가 말 안 하고 있고요. 천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보는데 이제 아니요, 없어.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하면 말이요. 나 같았으면 뭐 바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썼겠나, 그죠? 네, 넘어가시고. 자, 궤도에는 한자 이렇게 그 밑에 있거든요. 앞에는 이도가 서 있고, 이걸 바로 읽겠습니다. 작게 언노 달사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일단은 우리가 13번 이제 장면에서는 누가 있었냐? 해강이었죠. 해강의 얘기인데, 해강의 설득 논리는 뭐야? 뭐에 위된다? 성리학을 이제 버리고 뭐가 중국의 적이 된다 라는 걸 근거로 훈민정음을 반포하지 않길 바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도의 반응은 어떠냐? 이도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 자, 거기서도 즉 언로를 치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께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다 라고 했어요.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자, 유교 서적을 통해서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유교 서적에서 나왔대요. 근데 얘가 말하는 건 정확히 뭐겠어요? 백성들이 편하게 나랑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맞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하냐?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갑자기 또 뭐 나왔어요? 자, 요거 유교 서적 말고도 정도전의 경제문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야? 이도는 뭘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옛날 문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려는 거야. 훈민정음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론을 터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론은 더욱 막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간관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는 간언이라고 해서 임금님께 충고를 하는 그런 직종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이제 백성의 말을 듣는 건데, 근데 뭐라고 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치?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이 아무도 말을 못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관관을 다시 만들었는데, 더 좆됐다는 얘기잖아. 그 뒤에 있어요.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한자가 어렵게, 그거 밑줄 쳐보시고요.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자, 이 얘기는 뭐야?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임금님께 전달을 하지 못한 거지, 자기 의견을. 맞아요? 우리 훈민정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백성들이 이제 백성이 이르고자 홀 빼이셔도 이런 거 있잖아.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뜻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럼 관료를 통해서 얘기해. 그럼 관료는 자기가 들은 거 알아서 잘 필터링해가지고 이렇게 딱 임금님이 기분 좋아할 부분만 그냥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코가 빨개졌냐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론만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이러면서 이제 삼봉이 아까 얘기했던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누군지 아시죠? 조선의 개국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해강도 이제 할 말 없어요.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론을 틔워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자, 이 얘기는 뭐야? 우리 애민정신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게 오랜만에 듣죠? 그죠?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자,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자, 얘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 가지고 완전히 표면적인 부분에서만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안에 있는 의미까지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둘의 차이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씬 넘버 14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마도. 그죠? 두 개가 하나 더 있네요. 두 개가 더 있었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요. 경복궁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몽타주가 나와 있는데, 이 몽타주 기법 뭔지 아세요? 3번 잠깐만 볼게요. 몽타주. 3번 보기 부분 잠깐 볼게요. 자, 몽타주는 프랑스어로 조합, 편집이란 뜻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한 편집 기법을 일컫는 용어이다. 초기의 몽타주는 짧은 컷을 병치해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대 영화에서의 몽타주는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밑줄 쳐보시고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데 활용하였다. 따라서 몽타주는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고 관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시각적 효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아까 13번에 있던 장면에 비해서 되게 짧아요. 그럼 되게 짧은 것들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볼게요. 한 곳에 관리들 모여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합니까? 에헤이,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거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하면서 이런 한번 이야기가 언쟁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산문 술 마신 곳이래요. 그래서 이순지라는 사람이 삼간행시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지 니놈이 선비냐? 니놈이 우주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리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반박을 했죠. 또 다시. 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경복궁 어느 곳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들이 붙잡고는 농사직서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전파하고 싶으시다면은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는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 피폐하게 돼. 왜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죠? 맞죠? 그 월급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오죠? 그럼 세금 누가 내요? 무수한 많은 시민들이 내죠. 그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긴 뭐야? 그 알려주는 관리를 더 만들면 된다. 그럼 씨발 세금은 네가 낼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면 자 그런 식으로 짧게 쳐주면서 장면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왔던 그런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계속 누구랑 부딪힘? 신화와의 이제 계속 갈등을 제시를 하고 있죠.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다방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여기서 하는 어떤 부분들 뭘까요?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유를 제시하고 강조한 거겠네요. 그죠? 이유를 제시하고 강조한 거겠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뭐에 가까워? 극이죠. 극갈래죠. 그죠? 맞아요. 극갈래예요. 자, 1번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이딴 거 없잖아.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 없었죠. 그죠? 2번 시간의 역전적인 흐름. 시간의 역전적이라는 건 뭐야? 역순행적 구성이랑 같은 거죠. 그런 거 없었죠. 3번 동일한 공간적 배경은 아니고 계속 공간이 이동하고 있어요. 4번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요거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이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특정 인물이 경험하는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아까 여기서도 갈등이 한번 있었고 여기 부분에서도 갈등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장면 13번 씬 넘버 13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해강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이도의 글자가 지닌 단점을 부각하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어? 무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해강은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맞고요. 3번 이도는 자신이 글자를 만드는 뜻을 밝히며 해강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아까 뭐라 얘기했니?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면서 반박하고 있죠. 4번 이도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이거 있었죠? 다른 사람 글 뭐 있었어? 여기 유교 서적에도 있을 거 정도전이 졌던 여기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4번도 맞고요. 그죠? 5번 이도는 지난날 해강이 저질렀던 독단과 횡포 이딴 거 말한 적 없어. 개소리야. 그죠? 여기 딱 끝났네요. 5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볼게요. 자, 몽타주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 1번 여러 개의 컷을 통해 한자와 구별되는 한글의 다양한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참고로 요거 지금 기억에 대해 기억이 지금 뭐냐? 그 아까 몽타주라는 부분이 있었죠. 주제를 부각하는 거는 맞는데 한자와 구별되는 다양한 특징을 제시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2번 여러 개의 짧은 컷이 연속되며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압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반대하고 있잖아. 이것도 아니고요. 자, 3번 여러 개의 컷이 연속되며 한글 창제를 둘러싼 논란을 제시하여 한글 창제의 방법, 자, 논란을 제시하는 거는 뭐 있긴 하지만요, 창제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는 않고 있죠. 그죠? 4번 여러 개의 짧은 컷을 통해 이도와 신하들 간의 다양한 논쟁을 제시하여 한글 창제의 과정이 속도마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아직 창제의 과정 자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5번 여러 개의 짧은 컷을 통해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신하의 말에 대응하는 이도의 말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 밑에 뭐야? 그걸로 인해서 주제의식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 열심히 해오시고 자, 응. 아 근데 너네 11월 모의고사 다 봤지? 봤지? 유철이 잘 봤어 근데? 아예 안 봤어? 아 너 근데 대신 수능 가져갔으니까 그거 하면 되죠? 수능 줬지 내가? 너는? 잘 봤어? 어? 아니 내가 안 볼게. 잘 봤어 너는? 오 진짜 몇 점? 너 열심히 하